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성남의 어느 동네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보니 10시 반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4월도 중순이 지나 절기상으로는 봄에 접어든 지 2달이 넘었지만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면 희미하게 입김이 올라올 만큼 추위는 계절이 무색할 정도로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데이트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해 역을 나와 주택가의 오렌지빛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3층짜리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 8차선 도로 번화가에서 불과 2블록 가량 떨어져 있었지만 구석구석 어둠이 깃들어 있었고 기분 나쁘게 찌직찌직 소리를 내는 붉은 가로등이 그 불쾌함을 더하고 있었다.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 준 것은 이번이 벌써 5번째였다. 골목길을 내려다보고 있는 창문들에서는 드문드문 음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고 집집마다 창가에 내놓은 잡동사니들로 그 모습은 더욱 흉측스러웠다. 무언가를 담가놓은 항아리와 액자, 그리고 망가진 아기 인형들이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성남에 몇 번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쉽게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 똑같다고 착각할 정도로 판에 박힌 듯한 집들이 어른 주먹 한두 개 정도의 간격을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가 많기 때문이다. 여자친구가 이사한 곳도 그런 곳이었다. 그녀를 집에 바래다주고 혼자서 다시 버스를 타러 갈 때마다 지나치게 되는 길에 한참 동안 인적이 끊어진 듯한 연록색 페인트가 칠해진 집이 있었다. 그 골목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이었다. 150cm 정도 되어 보이는 담장 위로는 철제로 된 가시방범망이 올라 있었고 담장 안으로는 시멘트를 거칠게 바른 앞마당이 군데군데 깨지고 갈라져 이끼들이 피어 있었다. 창문 없이 창틀만 남은 집 안으로는 찢겨진 벽지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벽에서 뜯어진 벽지뿐만 아니라 천장에서까지 찢어져 내린 벽지가 너덜너덜했다. 어느 동네에나 한두 채는 있을 법한 폐가였다. 나 역시 어릴 적 동네에서 그런 집들을 보아왔고 어린 마음에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동네 친구들과 흉가를 탐험하러 다닌 적도 있었다. 특이한 점이라면 영문은 모르겠으나 대문 옆 보통 명패를 걸어두는 자리에 직사각형의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다. 흔히 화장실에서 사용할 법한 거울이었는데 네모난 액자처럼 생긴 거울은 테두리가 나무결처럼 칠해진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안으로는 가로등 빛을 받은 골목길이 비추어 붉게 빛났다. 밤중에 폐가 앞을 지나가는 것은 썩 유쾌하지 않았다. 게다가 얼굴 높이에 걸려있는 거울은 언제나 내 시선을 붙잡아 늘 그 기분 나쁜 어둠 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마력이 있었다. 그날은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주고 여느 때처럼 긴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다. 도시의 하늘은 어두웠고 4월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지퍼를 모가래까지 쭉 당겨 올렸다. 조금 큰 길로 내려가면 더 밝고 인적이 조금은 더 많은 편이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최대한 빠른 길로 가기 위해 좁다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주머니에 찔러 넣은 왼손을 살짝 꺼내 핸드폰을 확인하고 발길을 재촉했다.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이 골목을 지날 때 사람을 마주친 적이 없다. 이 골목에서 마주치는 유일한 사람은 흉가 앞에 나 자신이었다. 골목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반사적으로 붉은 거울을 쳐다보았다. 때로는 눈길을 주고 싶지 않아도 움직이는 대상을 향해 자동으로 고개가 돌아간다.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는 창틀 안에 누군가를 보았다.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물고기 떼처럼 뛰어오르며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수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나는 큰 길을 향해 달렸다. 운동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치며 쿵쿵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고 옆으로 맨 가방은 좌우로 사정없이 흔들렸다. 큰 길로 나오자 마치 다른 세계에서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큰 길에는 아무 일 없이 차가 다니고 있었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에 가득했다. 신호등에 선 학생들이 내는 말소리는 평소라면 귀가 따가웠겠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폐가 쪽을 바라봤을 때 누군가 있었다. 밤과 어둠이 주는 긴장감에 헛것을 착각할까 싶어 집중해서 보았을 때 원피스를 입은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탁구공처럼 동그랗게 눈을 부릅뜨고 이가 다 보이도록 웃고 있는 여자였다. 그 표정을 본 순간 멈출 수 없는 떨림과 공포를 느꼈고 나는 빠르게 달아났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음악을 들었지만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보니 두 대 모두 꼭대기층에 있었다. 별로 높은 층에 살지 않기에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었고 빨리 잠들어 아침이 되면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었다. 계단을 오르자 층기 안에 내 발소리가 울리면서 감지등이 켜졌다. 2층을 지날 때는 2층 쪽 등이 켜지고 1층 쪽 불은 꺼졌다. 다시 계단을 올라 3층에 가까워질 즈음 아래쪽 1층에 다시 불이 들어왔다. 아래를 쳐다본 나는 온몸의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듯 비명을 힘없이 내뱉었다. 눈을 동그랗게 뜬 여자가 계단 난간 사이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머리는 피투성이었고 입은 찢어지도록 벌어진 채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내며 계단을 달려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2층에 불은 켜지지 않았다. 죽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토할 것 같았다. 황급히 몸을 돌려 계단을 뛰어올라 아파트 복도로 향하는 철문을 열었다.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 주머니를 미친 듯이 뒤지며 달렸다. 로션과 땀이 섞인 손은 미끌거렸지만 열쇠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꽉 주었다. 열쇠를 문에 꽂으려 할 때마다 자꾸만 문과 부딪혀 딱딱 소리를 냈다. 어떻게든 열쇠를 꽂아 돌리고 문을 열자마자 뒤도 보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신발은 벗겨지듯 떨어졌고 자물쇠란 자물쇠는 모두 잠갔다. 한참 동안 복도는 조용했고 복도에 설치된 감지등도 꺼졌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복도와 맞닿아 있는 방 창문도 차마 내다보지 못하고 방 안에 가만히 서 있었다. 베란다 밖으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불 꺼진 거실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 조금은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다시 복도 감지등이 켜지는 게 보였다. 용기를 내 인터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 무서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다시 그 공포가 떠오를까 두려웠다. 그냥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모든 것을 잊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인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다시 한번 인터폰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경악했다. 화면 속 집 앞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탁구공처럼 동그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입은 여전히 찢어질 듯 벌어져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그 물건으로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안방으로 달려가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엎드렸다. 손발이 떨리고 침이 바싹 마르고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복도에서 무언가 찍는 듯한 칵칵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공포감과 고요함 속에서도 어찌된 일인지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긴장감은 거의 사라졌고 어젯밤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찝찝한 기분을 털어내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바깥에서 만나기로 했다. 샤워를 하고 외출 준비를 마친 뒤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인터폰 카메라에는 찍힌 자국과 긁힌 자국, 그리고 금이 가 있었다. 인터폰 카메라에 금간 자국과 긁힌 흔적을 확인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범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카메라가 그렇게 손쉽게 긁힐 수 있다는 사실이 소름 돋았다. 나는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며 혹시 누군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살폈다. 그러나 복도는 고요했고 감지등도 이미 꺼져 있었다. 급히 문을 닫고 다시 자물쇠를 확인했다. 문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어젯밤에 그 여자가 정말로 여기까지 온 것인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길을 다시는 걷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 핸드폰에 그녀로부터 문자가 왔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미안. 순간적으로 실망감이 들었지만 곧바로 걱정이 앞섰다. 무슨 일이야? 많이 아파? 답장은 없었다. 몇 분 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고 골목길은 전처럼 어두웠다. 벨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누군가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확실히 여자친구였다. 괜찮아. 아프다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았어?
그러나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다. 누구세요? 그 말에 나는 순간 굳어버렸다. 무슨 소리야, 나야. 너네 집 앞이야. 그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다. 문을 두드리려던 찰나 나는 문 뒤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대신 안쪽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쇠로 문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통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정적에 섬뜩함을 느낀 나는 골목길에서 멀어져 큰 길로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골목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여자친구의 것이었다. 그러나 방향은 집 쪽이 아닌 골목 안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골목을 돌아봤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낮은 톤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제야 직감적으로 알았다. 골목 끝에서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갑작스레 골목의 붉은 가로등이 깜빡였다. 빛이 깜빡이는 사이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리고 가로등이 완전히 꺼진 순간 그것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존재는 갑자기 손을 뻗어 내 목을 잡으려 했다. 나는 간신히 몸을 틀어 도망쳤다.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존재가 나를 끝까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큰 길로 나와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밤거리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그 존재가 내 뒤를 바짝 따라오는 느낌에 나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간신히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 올라탔고 운전기사에게 숨 넘어갈 듯 말했다. 출발해주세요. 빨리요. 운전기사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곧 버스는 출발했다. 창문을 통해 골목길을 바라봤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론 따라오던 그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모든 문을 잠그고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아파트 복도에서 나는 다시 그 여자를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게 분명하게 말했다. 곧 다시 만날 거야. 나는 다시 집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카메라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였다. 그 소리는 내 머릿속에 박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중학생 때 겪은 귀신 체험 이야기. 내가 귀신을 확실히 믿게 된 사건은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났어.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던 때였어.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교에서는 수업 대신 영화를 틀어주곤 했는데 그날도 공포 영화를 봤어.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 별로 유명한 영화도 아니었고. 난 원래 귀신 같은 걸 믿지도 않고 겁도 없었거든. 그래서 그냥 지루하게 감상하고 학교를 나섰어. 그날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정말 신나게 놀았어. 집에 돌아온 건 꽤 늦은 시간, 대략 밤 11시쯤이었어. 그런데 평소엔 체력이 넘쳐나는 내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무거웠어. 그래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바로 잠자리에 누웠지. 그렇게 깊이 잠들었는데 목이 말랐던지 아니면 화장실이 가고 싶었던지 갑자기 눈이 떠졌어. 정확히 왜 깼는지는 지금도 가물가물해. 눈을 뜨고 나서 습관적으로 방 안을 둘러봤어. 옆에 남동생이 자고 있는 게 보였고 밑에는 장롱도 보였어. 그런데 눈을 돌리다 보니 방 왼쪽에 있는 큰 창문 쪽에서 뭔가 까만 게 서 있는 게 보였어. 얼굴이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마치 그림자 같은 느낌이었어. 그게 방 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 같았어. 순간적으로 저게 도둑인가 싶었고 곧 그래, 도둑 놈이다 라고 확신했어. 그런데 도둑을 쫓을 용기는 없었고 가족들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일어나려 했어.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그때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는 걸 알았어.
소리를 내려고 해도 목에서 소리가 막히는 느낌이었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까만 그림자가 창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방으로 기어들어오는 거였어. 정말 소름이 끼쳤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해. 그 그림자가 엉금엉금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나는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몸에 힘을 줘서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했어. 진짜 죽을 힘을 다했어. 그렇게 안간힘을 쓰다 보니 간신히 몸을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었어. 눈앞에 남동생이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 그런데 그 그림자가 내 등을 긁기 시작했어. 손톱이 옷을 드르륵 긁는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어. 너무 무서워서 공황 상태에 빠졌어. 마음속으로 계속 살려달라고 빌었어. 진짜 기절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무서웠어. 그렇게 2분 정도 긁더니 조용해졌어. 그리고 눈앞에 다리 하나가 보였어. 그 다리가 나를 넘어가는 것 같았어. 발 하나가 보이고 이어서 다른 발이 보였어.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이 스르륵 내려오더니 그게 고개를 숙인 모습이라는 걸 알았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마까지만 보였고 나를 가만히 쳐다보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발밑에 있는 장롱 쪽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고 나는 심장이 누가 꽉 쥐다가 놓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깨어났어. 너무 놀라서 울었어. 거실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려는데 다시 몸이 굳었어. 그 장롱 문이 열리더니 아까 그 까만 그림자가 내 발로 짐승처럼 빠르게 기어와서는 내 이불 속으로 쑥 들어왔어. 그리고 나서야 완전히 가위에서 깨어났어. 그 뒤로 난 아파서 방학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못 일어났어. 밥을 먹으면 자꾸 토했고 정말 최악의 여름을 보냈어. 그날 이후로 난 이런 쪽에 관심이 생겼고 환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걸 자꾸 보게 되었어. 내가 깨어난 후 방 안은 정적이 가득했어. 아까 그 검은 그림자가 이불 속으로 들어온 이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 내가 이불을 들어 확인할 용기도 없었어. 머릿속에서는 저게 아직도 이불 안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 몸이 떨리고 눈물까지 났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무겁고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 그 와중에 옆에서 남동생이 자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고 방 안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어. 그러다가 갑자기 방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무언가가 문을 긁는 소리였어. 쓱쓱 긁히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었어. 그러더니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어. 덜컥, 덜컥.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어. 나는 숨을 죽였어. 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멈추더니 갑자기 문이 스스로 열렸어. 문이 열린 틈 사이로 까만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게 보였어.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선명했어. 그 그림자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다시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 나는 속으로 이제 진짜 죽겠구나라는 생각만 했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그림자가 내 머리맡까지 다가왔어. 그리고는 내 얼굴 바로 앞에 멈췄어. 나는 눈을 감아버렸어. 그 순간 귀 옆에서 낮고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 마치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중얼거리는 소리였어. 그 소리가 내 귀에 가까워지다가 멀어졌다를 반복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내 머리카락을 당기는 느낌이 들렸어. 머리카락이 하나씩 쥐어지듯 잡히는 그 느낌이 너무 선명했어. 그때 나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어. 내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그 그림자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 그런데 그 순간 장롱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 쾅! 장롱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였어. 그 그림자는 내가 아니라 장롱 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 그러더니 서서히 내 머리카락을 놓고 장롱 쪽으로 기어갔어. 장롱 속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그 안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 나는 그 상황에서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어. 정신을 차리고 나니 방 안은 다시 평범해 보였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고 그대로 거실로 나왔어. 그날 이후 나는 방 안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워졌어. 그리고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했어. 밤만 되면 창문 쪽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비치거나 방문 손잡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남동생도 밤에 자다가 깨어서 방문 앞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어.
하지만 우리 가족 누구도 그 일을 설명할 수 없었어. 나는 방을 바꾸고 싶었지만 집 구조상 다른 방으로 옮길 수 없었어. 결국 그 방에서 계속 자야 했고 이상한 기운은 날마다 강해졌어. 한 번은 밤에 잠들기 직전에 방 안 천장에서 무언가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었어. 처음엔 쥐인가 싶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사람의 발소리처럼 무거워졌어.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 그러더니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하지만 눈을 뜰 용기가 없었어. 그렇게 몇 주를 지내다 보니 내 몸에도 이상이 생겼어. 밥을 먹으면 토하고 잠을 자도 악몽에서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었어. 가족들도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꼈는지 병원에 데려갔어. 하지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도 없다고만 했어. 그 방에서 벌어진 일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되었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방에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 결국 가족들이 설득해 주었고 나는 그 방을 비우고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 하지만 방을 비운 이후에도 그 방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곤 했어. 가끔 가족들조차 그 방에서 기이한 기운을 느끼고는 했어. 결국 우리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집을 떠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밤마다 불길한 꿈을 꾸곤 했다는 거야. 세 번째 이야기, 묘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매우 가난해서 어디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조건에 맞는 집이 있으면 그저 그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싸고 좋은 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평수가 무려 50평이나 된다고 해서 저는 넓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던 터라 마냥 좋아했죠. 하지만 싼 게 빚이 떡이라고. 그 집은 용인 공원묘지로 가기 전에 마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가기 전이라고 해봤자 200m만 더 가면 나오는 거리였죠. 게다가 집 창문을 열면 묘지가 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집은 2층짜리 벽돌집으로 저희는 2층에 월세를 얻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동생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말하길, 나 아까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가 여기저기 찢어져서 바닥에 뿌려져 있더라고. 근데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니까 깨끗했어. 저는 처음엔 단순히 주변 환경 탓에 동생이 헛것을 본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기묘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잘 오지 않아 새벽 3시까지 뒤척이고 있었는데 창문에서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마치 창문을 부수려는 듯 심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난 저는 이불로 온몸을 덮고 바람이겠지라고 되뇌며 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약 1시간이 지나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침이 되자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너까지 왜 이래? 안 그래도 내 동생이 무섭다고 난리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창문만이라도 확인해보자고 했고 결국 함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그대로 기겁하셨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에는 각기 다른 크기의 붉은 손자국이 마구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제 방 쪽으로 갔더니 창문 주변의 벽지를 뜯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빠와 제가 함께 벽지를 뜯어보니 창문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당은 이 부적은 영을 부르는 부적이에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귀신에 씌어 죽었을 겁니다. 아드님이 신기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집안에는 신기가 있는 사람이 저와 동생 그리고 고모님까지 3명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종종 이상한 것을 보곤 했습니다. 무당은 3사람 중 1명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모두 신병으로 고생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망인이시고 자식이 없던 고모님이 신내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과 저는 더 이상 이상한 것을 보지 않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서둘러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 집에서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붉은 손자국과 벽에 붙어있던 부적들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했던 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죽었을 것이다라는 말도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사를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갑자기 자다가 악몽을 꾸며 소리쳤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동생의 방으로 뛰어갔고 동생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침대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게 누군가가 창문 밖에서 나를 계속 쳐다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집은 높은 층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그 창문 밖은 발 디딜 곳조차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말을 애써 무시하며 꿈이었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가족 모두가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누군가 자신의 뒤를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거실로 나오면 창문에서 이상한 음기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 속에서 제 얼굴 뒤에 무언가가 희미하게 비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형체는 분명 사람이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불안감을 느끼던 어느 날 고모님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고모님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너희 이사 가기 전에 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모님은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잠그고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방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냄새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10분 정도 지나 고모님이 방에서 나와 이 집에도 따라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고모님은 제 방 창문과 벽 주변을 손으로 더듬더니 여기에도 뭔가 붙어 있다. 내 방에서 자는 동안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방에서 잘 때 항상 불을 켜놓고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을 긁는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방 안에서 걷는 듯한 발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갑작스런 불안감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고 창문 쪽에서 알 수 없는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치 몸이 눌린 듯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창문 쪽을 바라보니 창문 밖에 얼굴 없는 형체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창문을 긁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가족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그 순간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창문에는 그날 봤던 것과 똑같은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결국 다시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당은 우리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며 그것들이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당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신내림을 받은 사람만이 이걸 끊을 수 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모님은 이미 신내림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저와 동생 중 한 명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은 그들 중 하나가 더 강한 신기를 가지고 있다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가족들은 고민 끝에 결국 무당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신내림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환영과 소리를 경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저희 가족이 겪은 일과 관련된 장면들이었지만 일부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내림 이후로 가족들에게 이상한 일은 서서히 사라졌지만 저는 여전히 꿈속에서 그 붉은 손자국과 얼굴 없는 형체를 보곤 합니다. 그 집에 살았던 기간 동안 겪었던 일들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날 밤 창문을 두드리던 것이 정말 떠났는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귀의 멍. 친구 제이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옛날 제이가 살던 마을에는 머리가 이상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한다. 제이의 이야기로는 그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지만 아들 부부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 가면서 할머니만은 태어난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며 마을에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방해가 되니까 버리고 간 거야 라며 수군댔다고 했다. 그 무렵부터 할머니는 미쳐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달려들어 팔을 깨물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말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 할머니는 사람을 음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어린 제이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지만 어른들은 마을에서 미치광이가 나오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든다. 고 답했다. 오히려 할머니의 존재를 외부로부터 숨기려는 기색마저 있었다고 한다. 씻지도 않은 채 부스스한 머리와 맨발로 마을을 걸어다니는 할머니는 항상 악취를 풍겼다. 그 때문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항상 낫을 들고 다니며 할머니가 가까이 오면 더 가까이 오면 낫으로 베어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다. 그러던 어느 날 3명의 아이들이 놀다가 할머니에게 습격당했고
그중 한 명의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분노한 아이의 부모는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막대기로 할머니를 여러 번 때렸다. 그 광경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 아이의 손가락을 먹음직스럽게 빨고 있었어. 그 사건 이후로 할머니는 마을 외곽의 오두막에 갇혔다. 오두막 주변은 밧줄과 철선으로 빙빙 감고 문에는 튼튼한 자물쇠를 걸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번 오두막에 내던졌고 화장실조차 없었다. 죽으면 오두막째 태워버리자고. 그것이 어른들의 결론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저기 가까이 가면 안 되라고 말했지만 제이는 딱 한 번 부모와 함께 음식을 가져간 적이 있었다고 했다. 오두막에 가까이 가자 굉장한 악취가 났다. 안에서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짜증나는구만. 또 똥을 주워 먹고 있어. 오두막의 작은 창문으로 주먹밥이 들어있는 상자를 던졌다. 그리고 오두막을 등지고 걷기 시작하는데 등 뒤에서 사람인가?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며칠 뒤 제이는 친구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너 그거 알아? 그 마귀알멈 자기 몸을 자기가 먹고 있대. 친구는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들었다고 했다. 지금은 왼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어진 상태라는 것이었다. 그건 사람 고기 맛에 취해서 완전히 빠져 있어. 이미 사람도 아니야. 그건 귀신이야. 부모님께 자세히 물었지만 아이는 몰라도 된다. 는 대답뿐이었다. 어느 날 밤 어른들은 제이의 집에 모여 무언가를 놓고 회의를 했다. 부모와 함께 온 친구는 분명 마귀알멈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제이와 친구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가 귀를 기울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몇 번이고 이제 충분해. 라는 말이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가 제이야, 오늘은 집에서 나오지 마라. 고 말씀하셨다.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자 신을 모시는 의식이 있으니 아이들은 보면 안 되라는 답이 돌아왔다. 어쩔 수 없이 2층에서 바깥을 바라보는데 할머니의 오두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마귀할멈의 오두막 근처에서 연기가 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저건 밭을 태우는 거야. 헛소리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라며 화를 내셨다. 그 뒤 며칠 동안 오두막 근처에 가는 것은 금지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와 몰래 그곳에 갔을 때 오두막이 있던 장소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제이와 친구는 오두막이 사라진 자리를 서성거렸다. 주변에는 검깃한 흔적만 남아있었고 냄새는 비릿하고 쾌쾌한 것이 공기를 찌르는 듯했다. 친구가 작게 말했다. 여기 있었던 거 맞지?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그 주변을 둘러봤다. 그 순간 발 밑에서 무언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둘이 동시에 아래를 내려다보자 타다 남은 손톱 같은 것이 보였다. 친구가 숨을 삼켰다. 이거 손톱 아니야? 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다. 그때 땅 밑에서 들릴 리 없는 소리가 들렸다. 희미하지만 여기 있어. 라는 속삭임 같은 것이었다. 둘은 놀라 뛰어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느낌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결국 창문을 확인하려 했을 때였다. 밖에서 분명히 들렸다. 제이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제이는 몸이 얼어붙은 채로 방을 빠져나와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나와 창문 밖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제이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고 며칠 지나서는 창문을 긁는 소리로 바뀌었다. 제이의 어머니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아버지도 심각한 얼굴로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며칠 후 부모님은 갑자기 마을 어귀에 있는 절에 가자고 했다. 제이는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절에 도착했을 때 느껴지는 묘한 공기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절의 스님은 부모님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 속에서 그것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 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스님은 마을에 강한 기운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것은 오두막에서 태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님은 할머니와 관련된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주변을 정리하고 제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이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듯했다. 그러나 제이는 한밤중에 알 수 없는 발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다.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분명했지만 누구도 그 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제이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어두운 끝에서 무언가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아무런 형태도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눈을 깜빡이며 다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차가운 공기와 뭔가 스치고 지나간 듯한 느낌이 그의 몸을 얼어붙게 했다. 다음 날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오두막이 있던 근처에서 놀던 한 아이가 실종된 것이다. 수색대가 꾸려졌지만 아이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맴돌았다. 사람들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돌아온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제이는 부모님의 침묵이 더 무서웠다. 부모님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새벽녘마다 기도를 올렸고 아버지는 총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며칠 후 제이의 가족은 갑작스럽게 짐을 싸고 이사를 갔다. 이사는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다. 이사 후에도 제이는 가끔 그 마을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결국 다시는 그곳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다. 제이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아직도 마을의 오두막 자리에서는 밤마다 희미한 속삭임이 들린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불면증. 저는 불면증을 약 10년 가까이 겪어왔습니다. 불면증이란 걸 깨달은 건 약 3년 전쯤이었습니다. 증상은 대개 새벽 4시쯤 잠들어 아침 9시쯤 정신을 차리는 시기였죠. 5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 동안에도 중간중간 서너 번씩 깨곤 했습니다. 깨면 물을 마시거나 담배를 한 대 태우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아침 6시에 잠들어 9시에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10년이나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점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이사를 했는데 집 앞에 신경정신과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접수대에서 물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데 여기 다니면 될까요? 그들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상담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제가 먹던 약의 이름은 모르지만 2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잠이 들게 해주는 약, 다른 하나는 잠든 후 수면을 유지해주는 약이었죠. 처음 수면제를 복용할 때는 한 알만 먹어도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 2주가 지나자 한 알로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알 이상 복용하지 말라고 했기에 한 알만 먹고 멀뚱멀뚱 시간을 보내다 나중에는 수면제를 먹고도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보며 다른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수면제의 부작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건가 싶더군요. 수면제를 먹으면 영화처럼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졸음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잠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신이 몽롱해지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되는데 다음날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억이 나더라도 뜨문뜨문하거나 흡사 꿈처럼 느껴지거나 오래전 일처럼 희미했습니다. 연예인들이 수면제를 먹고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수면 시간이 일정치 않은 연예인들이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중독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점점 약을 먹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과 약을 먹는 상황이 맞물리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약을 먹지 말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으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며칠간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너무 힘들어지니 결국 약을 다시 찾게 되더군요.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약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절제가 잘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한 번에 5달까지 먹은 적도 있었죠. 그날은 잠이 들긴 했지만 다음 날 하루 종일 약 기운에 취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약을 한 날 먹고도 잠들지 못하면 30분 간격으로 약을 계속 먹게 되고 나중에는 한꺼번에 2알씩 먹게 되더군요.
그렇게 잠이 들고 나면 두통이 심하고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도 못했습니다. 와이프와 대화를 나눴던 것도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약을 3알 먹고 잠들었는데도 중간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물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 후 다시 잠들려 했습니다. 그때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지. 와이프는 깜짝 놀라며 헛소리 말고 잠이나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이상한 것이 몇 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 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제가 느낀 건 귀신 같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뭔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포스럽다기보다는 그저 궁금했습니다. 그 작은 집에서 우리 둘뿐인데도 약 7명의 존재감을 느낀 듯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며 이런저런 일이 많았습니다. 연예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을 끊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악순환의 연속 속에서 참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의 기묘한 분위기를 계속 느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깨어나면 어김없이 그 존재들이 있다는 느낌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와이프에게 얘기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약 때문이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잠이나 자.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집안이 더욱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보고 있다는 기분이 자주 들었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주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깨어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불을 켰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주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이상하니 많지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런 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잠든 와중에도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특히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와이프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저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은 날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서 누워 있다가 갑자기 발치에서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발을 누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침대는 저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깨어 있어도 불안함은 여전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거실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출근한 후 혼자 집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벽에 걸린 그림이 갑자기 삐딱하게 움직였습니다. 벽걸이 못이 흔들렸다고 생각하며 다가가 그림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집안 곳곳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실의 특정 구역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저를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이프는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 약 때문이라니까. 하지만 저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몽롱한 상태에서 그 존재들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평소처럼 약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듯했지만 중간에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주방 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길게 끄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와이프인 줄 알았지만 그녀는 제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주방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떼자마자 누군가 제 뒤를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을 돌려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방을 확인하려는 순간 갑자기 거실 불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뒤에서 누군가 숨소리를 내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집안의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는 듯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는 집 전체가 차가운 공기로 뒤덮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와이프조차도 거실에서 누가 지나가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드디어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저는 수면제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어도 불면증은 여전했고 그 기이한 현상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밤이 무서울 정도로 집 전체가 이상한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 3시에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불현듯 커튼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튼을 걷었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시선만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와이프에게 이 모든 걸 설명했지만 그녀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집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것을요.